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개념으로서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공부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는 다른 교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지리 뭐 이런 여타 다른 교과에서도 아마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공부를 했을 거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문화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부분과 좀 비슷한데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죠.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선 개념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 관련한 능력자 확인 문제, 세 문제 정답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노동할 의사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실업,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총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도시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노동 3권은요.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맨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라고 해서 세 가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 시간에 우리 노동상권이 있다라는 언급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노동상권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올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 자, 어떤 내용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선생님과 좀 깔끔하게 먼저 판서 강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와 관련된 우리 핵심 개념들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인구 변천 의미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 보게 되면 뭐 다산, 다사, 뭐 소산, 소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정리도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인구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다양한 통계 수치 같은 것의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출산율이라든지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노인 부양비 반드시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인구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진행했던 가족 계획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변천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구 변천. 인구 변천. 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구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남한만의 전체 인구를 갖다가 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죠, 보통? 대략적으로 5천만 명 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답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인구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요, 통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많이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치를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일정 특정 한 시점이다 라고 볼게요. 한 시점 일정 지역에 있는 자, 사람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구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어요. 사회문화는 표분석 문제가 좀 자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이제 단원, 여러 이제 내용에 걸쳐져서 표 문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인구와 관련된 것도 통계 수치가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는요, 표 문제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보통 개념보다는 표 문제가 훨씬 더 수능에서는 많이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갖다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2 단계에서 내신 단계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인구 변천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인구 변천은 바로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구 변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요인을 갖다가 미치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자연적 요인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요인이다. 자, 출생과 자, 뭐가 된다? 사망. 이것이 바로 인구의 증가 감소에 자, 뭐가 된다? 자연적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출생 수가 사망 수 이렇게 됐는데 출생 수가 사망 수보다 더 크다라고 한번 볼게요. 출생 수가 사망 수, 특정한 시점에 일정 지역의 출생 수와 사망 수를 비교했더니 출생 수가 더 많다. 이거는 여러분들 출생은 플러스고요. 인구를 갖다가 봤을 때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사망한다는 얘기는 자,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인구의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가를 우리 무슨적 증가다라고 다시 표현한다. 자연적 증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다른 인구 변천에 자, 우리가 요인이 되는 거로는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 요인은요. 바로 전입과 전출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인구는 한 시점에 일정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일정 지역에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인구가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입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과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는요. 이 일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 전출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과 전출에 의한 것을 갖다가 놓고 인구 변천의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입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입 수가 전출자 수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입은 플러스고 전출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구의 증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에 선생님이 앞에 나온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 증가, 자연적 감소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전입과 전출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요. 보통 사회적 증가 이런 말을 갖다가 쓴다기보다는요. 자, 순 이동 인구의 증가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양한 수능 관련 문제를 갖다가 풀었는데 자, 거기 표의 구분에 순 인구 또는 순이동 인구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의 전입과 전출 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구의 변천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뭘 저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해주시나 라고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수업 듣기 전에 오늘은 교재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을 공부하네 라고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필기할 내용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나중에 필기를 잘 해놓게 되면은요.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활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잘 적어 놓고 그다음 자기가 필기한 것도 잘 보관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인구 변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인구 변천 모형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프를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 번만 보면 돼요. 딱 한 번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 보면은 선이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선은 출생률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선의 하나는 사망률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수는 전체
총 인구 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여러분들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몸무게의 변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다시금 뭐 이렇게 들춰보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 지리가 아니고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 사실은 보게 되면은요, 인류의 어떤 인구의 어떤 변천 과정을 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우리가 신석기 이전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을 갖다가 해봤을 때 전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의 수는 한 5천만? 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수가 적었다라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1만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냐면 신석기 혁명이다라는 게 있었죠. 이 신석기 혁명을 거치는 과정은 바로 인류의 농업혁명, 농경의 시작을 갖다가 가져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점차 인구 수가 증가폭을 갖다가 높이면서 인구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인구 변청 이 모형에는요, 바로 신석기 혁명을 거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그 무렵부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그릴 거고요.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보시고요. 좀 자세한 그래프는 교재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어제 그래프 좀 3개를 그려볼 건데요. 자, 요 그래프 자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리세요. 자,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옆에다 쓰시면 되냐면요. 사망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란 색깔로 여러분 선생님 하나 더 그릴게요. 자, 파란 색깔로 하나 더 그리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 파란 색깔은 출생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생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릴게요. 여러분들 안 그리셔도 되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인구수, 전체 인구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변천 모형은요, 크게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냐면, 자,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자, 둘, 그 다음에 셋, 맨 마지막에 4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갖다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긴 증가하나 증가에 있어서의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뭐도 높냐면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기 때문에요. 많이 태어나도 많이 또 죽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 거의 유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거나 조금 인구가 증가하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전통사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전통사회. 그래서 요때에 있어서의 인구의 형태를 다산다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형태다. 중학교 때도 공부했으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중요한 단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산업화 단계죠. 우리 보통 산업화는 근대화와 맞물려서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고요. 이 산업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래프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 있는 빨간색 사망률이 자,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사망률은 떨어지고 출생률은 높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인구는 많아지게 되고 마이너스 인구는 작아지다 보니까 전체 인구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갖다가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자, 여전히 많이 태어나나 자, 뭐가 이루어지는 시기냐면은 사망률이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다산 감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3단계죠.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이제 출생률도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감산 출생률이 줄어들게 되고
자, 우리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상태를 3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의 단계를 소산소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출생률도 낮고 자 사망하는 사람도 작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 전통사회를 갖다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시고요. 이게 서구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인구 변천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똑같은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가 갖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 모델을 갖다가 봤을 때 여기 산업화부터 시작해서 현재 소산소사 형태의 인구 변천을 갖다가 가져오는 시기를 대략 한 100년에서 15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 있어서의 인구 변천, 지금 현재의 단계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4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서구 선진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요 평상시 때 다른 교과 또는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나 뭐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갖다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소산소사라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서구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라고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서구 선진국이 변천해온 인구의 이 변천 과정, 그러니까 선생님 서구 선진국이 100에서 150년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70년대 산업화, 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요.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인구 변천 과정을 갖다가 다 거치고요. 현재 무순형의 소산소사에 있어서의 어떤 인구 우리가 변천 과정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산업화를 갖다가 이루는 어떤 국가들을 갖다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 다산다사형에서 이렇게 다산감사형으로 그다음에 감산소사 그다음에 이렇게 소산소사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많이들 이제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모든 국가의 인구 변천 모형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를 갖다가 먼저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다산다사형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이와 같은 자 인구 모형이죠. 인구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쪽이 남자 인구, 여자 인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래쪽이 이제 0세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연령으로 표현을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 인구가 많고 그 얘기는 많이 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인구가 작다는 얘기는 많이 사망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다산다사형의 우리가 대표적인 인구 우리가 그 모형 우리가 피라미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산소사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요,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종형과, 자, 그 다음에 방추형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 출생률과 사망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에 있어서의 모형을 갖다 가지게 되고요. 방추형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이 약간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우리가 모형을 우리는 항아리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서 아래쪽이 종형에 비해서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저출산이다 라고 하는 현재에 있어서의 인구 변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이지만 자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봤고요. 자 현재 있어서의 인구 문제를 갖다가 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인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인구의 증가를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소산소사라면서요? 선생님이 얘기한 소산소사는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소산소사가 아니고 서구 선진국, 그다음 우리처럼 빨리 인구 변천 과정을 갖다 거친 몇몇 나라들이 소산소사의 형태가 되고요. 전 세계 인구는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꾸준한 인구 증가. 자, 대략적으로 추정이지만요. 2020년이 됐을 때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을 갖다가 넘어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뭐 10억 명 이상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구의 증가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지구 자원은 한정적인데요. 사실상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런 자원 소비와 관련된 문제 또는 자원 고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구 문제의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읽기 자료 옆에 보면 자료 탐구를 좀 읽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멜서스가 자, 인구론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구 문제를 갖다가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멜서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식량 증산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 2, 3,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증가를 하는데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라고 얘기해서 흔히 말하면 제곱수로 증가를 갖다 하기 때문에 식량의 증산이 인구의 증가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했을 때 식량 문제, 식량 부족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갖다가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뭐 식량 부족, 현재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했지만 식량 부족에 있어서의 문제, 물론 이제 국가별로 식량 부족을 갖다 겪는 나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갖다 겪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되냐면 자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구가 증가를 할 때 우리는 자원 소비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인당 자원 소비량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했을 때 우리 자원 고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구 증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의 자, 60%의 인구를 어느 대륙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의 인구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인구는 또 급격하게 또 증가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아권 인구 증가를 좀 관심 깊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 문제 중에 하나죠. 특히나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돼요. 사실 여기는 인구 증가의 문제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좀 선진국형의 인구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이기도 하죠. 저출산은 바로 출산율이 자 급격하게 낮아져서요. 원래 인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줘야 되죠. 근데 잠깐 좀 선생님은 좀 살을 많이 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살을 빼고 싶은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갖다가 해서 한 1kg나 2kg 정도 빠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드는 이 속마음은요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또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 다이어트를 갖다 했던 것을 갖다가 까맣게 잊고 다시 막 음식물을 갖다가 막 섭취를 해서 선생님의 몸무게를 유지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망자는 있지만 사망자가 있어도 이제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한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 출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한 사회에 있어서의 자, 인구가 감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 인구가 감소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됩니다. 자, 사회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유지의 문제가 발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저출산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원인을 몇 가지 정리를 갖다 한번 해보게 되면요.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성이 사회 활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증가를 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초혼 연령, 자, 혼인을 갖다가 하는
연령이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자 이제 보통 보게 되면요. 가임 여성 인구가 있어요. 누구나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서 언제든지 여자가 임신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임신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연령대를 갖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내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 아이를 갖다가 낳을 수 있는 자 뭐가 짧아진다 우리가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생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하나 놓고 나서 보니까는 너무 노산이라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이제 변화죠. 여기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선생님이 좀 함께 써줄게요. 가치관의 변화로서는 결혼 자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예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소자녀관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혼,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돼? 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싱글 라이프 그래서 나 혼자 정말 자유롭게 내 삶을 갖다가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남자나 여자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요. 그만큼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소자녀관이다라는 얘기는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 60년대 이제 가면은요. 좀 이따 이제 가족 계획할 때 선생님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 보여줄 텐데요. 그때는 한 가구당 평균 이제 남녀 부부 한 쌍에 낳는 자녀의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요. 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제 부부가 5명씩은 낳았다는 얘기죠. 이땐 다자녀관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자녀관이에요. 그래서 한 명 정도 낳아서 잘 길러보자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게 되고요. 물론 이런 어떤 또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는요. 자녀 양육비의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비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합쳐져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저출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노동인구 감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개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노인분들의 전체적인 인구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어떤 노인을 갖다 부양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는 출산율을 갖다가 높여서 한 사회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출산율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여러 가지 출산 육아를 갖다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한다든지 가치관의 변화를 갖다가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노인 부양. 노인 부양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전체 인구를 갖다 한번 나눠볼게요. 요건 안 쓰셔도 되는데 0부터 14세 그 다음에 15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 하게 되면요. 0부터 14세 인구를 갖다가 우리는 유소년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15에서 64세를 갖다가 노동 가능 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65세 이상 인구를 갖다가 노인 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상 0부터 14세 유소년 인구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우리가 노동을 갖다가 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생활을 갖다가 책임지기가 어려운 연령대이다. 따라서 실제로 유소년이나 노인을 갖다가 부양해야 되는 부양의 우리가 자 대상 기준은 바로 15에서 64세 인구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인 부양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선생님 앞쪽에서 그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가 설명할 때 뒤쪽에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을 갖다가 하면서 물론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죽는 일도 우리가 줄어들게 되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인들도 여러 가지 질병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질병 치료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돼서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전체 인구의 비율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늘어나는 우리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노인 부양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노인 부양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인구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 또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 우리는 14%, 그다음에 20%다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7%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전체 인구 수에서 노인 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값이 몇 프로다? 7%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이 65세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비율값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무슨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4%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어떤 통계값, 비율값이 나왔을 때를요. 우리는 무슨 사회다라고 얘기하냐면 고령 사회다라고 표현을 갖다 하게 됩니다. 20%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제 직전에 앞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를 갖다가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첫 번째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그래서 우리 100세 시대 아니면 120세 우리가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 하나는 저출산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들의 평균 수명만 계속 연장되니까 그분들의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노인 부양비가 증가를 하게 돼요. 노인 부양비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15에서 64세 인구에 해당하고요. 노인은 65세 이상 우리가 인구를 얘기하니까 곱하기 100해서 나온 게 노인 부양비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15에서 64세 인구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줄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분자는 계속 늘어나죠. 64세, 60세 노인분이, 60세의 우리가 연령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인 인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계속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부양 문제 또는 이런 이런 문제, 노인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복지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노인 부양 문제를 좀 해결을 갖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는 차원에서 이 노인 부양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는 것이 인구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우리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라마다 인구 문제 유형이 다르지만 특히나 저출산과 노인 부양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구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는 항상 현실 사회를 굉장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화될 거 없이 현재 최근에 나온 우리 통계 수치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 과거에 이 62년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사업이다라는 것을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 인구가 너무 증가를 갖다가 하니까는 뭔가 사람들한테 예전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뭔가 계몽을 시켜야 돼서 이 생각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포스터, 그다음 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1960년대는 산하 제한, 그래서 출산율을 갖다가 낮추는 가족 계획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60년대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됐다? 5명.
그쵸? 부부가 5명 정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60년대에 우리가 인구 가족 개혁이었다라고 본다면요. 1970년대도 여전히 산하 제한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출산율이 보통 뭐 4명에서 좀 작으면 2.5명 정도,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를 갖다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제는 3명, 4명 낳지 말고 딸아들 구별 말고 자, 몇 명만 낳자? 2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요. 여전히 산하를 갖다가 제한을 하게 돼요. 자, 3명 이렇게 낳게 되면요. 부부가 2명이잖아요. 부부 2명인데 3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부부가 사망을 하더라도 여하튼 인구수가 플러스 1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를 갖다가 하죠. 그래서 산하 제한하면서 이젠 둘도 많다. 자, 하나만 낳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성비 균형. 과거 우리나라가 좀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다 보니까는요, 이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흔히 말하면은 이렇게 성별을 알아서 낙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제재가 좀 약해서 이렇게 남아를 갖다 많이 출산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이렇게 선택해서 출산을 하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80년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요,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한 88년부터 89년 뭐 요런 나이대잖아요. 요런 어떤 나이대에 초등학교 갔더니 여자 짝이 없는 남학생들이 한 반에 막 5명, 6명, 많으면 한 7명, 8명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비가 불균형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전히 19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린 초만원, 여기 이제 오타 있지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1990년대는 성비 균형, 이게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요.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선생님, 이런 내용 왜 보여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표나, 그 다음에 이런 포스터 내용을 보고, 이때 출산율을 갖다 제한한 우리가 가족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성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갖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되니까는요, 이제 너무나 저출산,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리가 출산율이 1.7명대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어떤 또 다른 형태로서에 있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포스터, 우리 길을 지나가 도로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변의 것들 잘 살피면서 현재 있어서의 인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파악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6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출산 장려, 출산 장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한 자녀보단 둘, 둘보단 셋 이렇게 나오면 이건 출산을 장려하고 있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6년에 20%,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갖다가 하게 되고 2030년에는 23.1%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과거에는 노인들이 이제 그 퇴직을 하게 되면 전혀 경제활동을 갖다가 참가하지 못하는 이런 인구로 분류가 됐는데 워낙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또 현대인들이 영양적인 부분에서 좀 잘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30% 정도가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1쪽 문제를 보게 되면요. 다음은 국내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부부가 낳는 자녀의 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부부 둘이 한 명을 낳는다. 결국에는
자, 50%씩 나중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 인구의 감소라든지 노동인구의 감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방안을 2가지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성 출산 장려, 육아 장려 또는 양육비에 있어서의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그다음에 출산으로 인한 우리가 직장 여성의 어떤 차별,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뒤에 좀 해설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서술형 문제 써보시고 좀 이 문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남녀 성별 임금 격차 비율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차별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에는요, 여러 가지 성별도 있겠지만 고용의 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력, 승진,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탐구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확인하는 거고요. 선생님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 문제 선생님과 함께 보고 스스로 교재 풀어보는 거, 앞에 1단원부터 약속처럼 해온 거니까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이 약속 어기지 않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인구 이동의 요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밑줄 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출, 흡입, 흡입이 아니라 흡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인구 이동은 전입가 전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전입가 전출은 자,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바로 사회적 증감 또는 사회적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이렇게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든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배출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어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나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으로 좋지 않은 요인들이 있고요. 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 매력적인 거죠. 저곳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든지 교육의 기회가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은 자, 기역에 의한 것이다. 맞죠? 선진국의 도시화는 주로 니은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화는 보통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농촌 학교의 폐교로 인해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니은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기역에 의한 것이죠. 농촌 지역의 배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거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이동할 때 들어가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초기에는 니은보다는 기역의 영향이 더 컸다. 초기에는 바로 도시로 우리가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정부 정책이 가에서 나로 변화한 배경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예요? 산하 제한이죠. 그 다음에 한 자녀보단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어떤 장려로서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갖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쪽에 있는 형태는 다산다사 형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나는요, 너무나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항아리형, 이걸 갖다 우리는 방추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앞에 나와 있는 게 피라미드형, 다산다사, 출산율이 엄청 높았던 우리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방추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억에서 디귿해서 1번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은 종형 의 인구 피라미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이제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1단계에서는 다산다사입니다.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출생률도 높지만 사망률도 높아요. 그래서 거의 유지를 한다든지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인구 증가에 있어서의 어떤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다산다사. 2단계는 이제 사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감사 형태가 되죠.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줄어든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3단계에서는 주로 3단계 볼게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 감소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사망률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증가한 상태에서 출생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자, 비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율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단계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전체 인구수를 보면 되겠죠. 자, 급격히 감소하는 건 없어요. 증가 속도가 거의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산소사 형태. 자, 맨 마지막에 모든 사회는 동일하게 1단계, 4단계까지 인구 변천 과정을 거친다. 선생님이 모든 사회가 동일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구 변천 모형은 서구 선진국의 인구 변천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 그림의 4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4단계가 소산소사. 저출산, 그다음에 노인 문제 발생을 갖다 하게 되죠. 적절한 방안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일단 출산율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보육비를 갖다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산하를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산율을 낮추는 거니까 틀렸고요.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정답이겠죠. 자, 기본 문제 굉장히 쉽죠. 수능 문제는 이런 기본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과 개념이 이제 더해져서 표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능력자 확인 문제는 특별히 없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정보와 세계하니까 간단하게 예습하셔가지고 선생님과 우리 탐스런의 마지막 개념 강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